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왜 오르는지 혹은 왜 내려가는지 도통 알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주식은 생물 같아서 그 움직임을 예측하기랑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게임이다는 말 그대로 투자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를 고스란히 적혀 있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집중해서 봤던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증권시장 순환 3단계입니다. 상승운동 3단계를 알면 투자가 쉬워지는데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신고가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죠.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이 어디쯤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운동 첫 번째 단계는 조정 국면입니다. 주가가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침체 구간에 진입하는 건데요. 2022년 암울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 당시 뉴스를 봐도 경기 회복은 어렵다, 더 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 주식시장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나쁜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바닥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들어간다면 조정 국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동행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기업의 실적과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좋은 기사에는 주가가 좋게 반응하고 나쁜 기사에는 주가가 나쁘게 반응합니다. 주가가 춤을 추듯 등락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공포스러운 조정 국면을 겪은 투자자는 쉽게 투자금을 늘리지 못하는 구간인데요.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시기에도 차곡차곡 점리식 투자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그랬었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과장 국면입니다.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다가 연속적으로 호재가 쏟아지는 시기가 오는데요. 이번에 그 주인공이 AI였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메타버스, 2차전지, 전기차 등이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증시는 기업의 현재 실적보다 더 크게 오르게 됩니다. 미래 실적을 앞당겨서 평가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시기에는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친구가 주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아직은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AI 테마로 인해서 과장 국면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했다가는 포모가 올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주식의 자산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 화살표는 주식의 차트이기도 하지만 기준금리와 닮아 있습니다. 2021년 미국 기준금리는 0.25%였습니다. 저금리로 계속 유지했었는데요. 그러다 2022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초기에는 주가가 주춤했지만 결국 격한 금리 인상과 함께 증시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실제 주가 차트랑 기준금리를 함께 놓고 볼게요. 미국 전체 주식을 추종하는 VTI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준금리는 남색 막대기로 표시해봤는데요. 신기할 정도로 기준금리와 주가가 함께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코스톨라니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기준금리와 주가의 움직임을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상승운동 3단계를 적어놨죠. 이게 신기하게도 2024년 현재에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달걀처럼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금리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가는 상승운동이고요. 이런 상승운동 다음에는 자연의 섭리처럼 하락운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시기 또한 우리는 준비해야겠죠. 기준금리 고점에서 하락할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 고점을 살펴보면요. 언제나 그랬듯이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터지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언제든 약한 고리가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과거 고금리 유지 기간에 주가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차트를 보면요. 고금리 유지하는 기간 동안 신기하게도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갔습니다. 2000년도 IT 버블, 2008년 리먼 사태, 2020년 팬데믹 모두 하락하기 전에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과장 국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IT 버블 때 비하면 아직 반도 오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워런 버핏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과장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럼 언제 팔고 다시 사야 될까요?
다시 기준금리를 볼게요. 금리가 하락하는 순간에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해야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벌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야 인과관계가 맞겠죠. 심지어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이뤄지게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빨간색 구간인데요. 우리가 알고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기준금리 동결 및 인상 시기를 보면요. 상대적으로 긴 걸 알 수가 있죠. 이래서 상승론자, 긍정적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은 지루하지만 오래가고 하락은 짧지만 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락보다 상승이 대응하기 수월하고 수익내기 좋은 거죠. 코스톨라니도 처음에는 공매도로 수익을 냈던 투자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투자자로 바뀐 것을 보면 이것이 더 현명한 투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하락의 신호를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보면 지금 역전된 상태에 머물러 있죠. 역전이 풀리면 우리 또한 하락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식을 모두 팔고 현금을 들고 있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락도 알고 당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당하면 실수로 매도하거나 저점에서 손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이래서 심리게임이라고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하는 거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언제 풀릴지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제가 하는 투자 방식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코스톨라니 달걀 이론과 상관없이 저는 기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진행합니다. 고점인데도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는 거죠. 추가로 목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투자금을 늘리는 시기는 기준금리 저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투자금을 늘릴 때는 기준금리가 꾸준히 내려갈 때인데요. 이때는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이걸 굳이 사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다 빠지고 매수하면 좋겠지만 하락할 때 주식을 못 사면 상승할 때도 못 사게 됩니다. 책에서 곡물거래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락할 때 미를 갖고 있지 못하면 상승할 때도 미를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같은 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게 되면 적립식 투자금 외에도 추가로 투자금을 늘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코스톨라니 달걀 이론을 기준으로 제 투자 방향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두 번째는 페타콤플리 현상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내용인데요. 투자가 심리게임이라는 걸 가장 정확히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죠. 기업들은 2분기 전망치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현재보다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한 기업들은 보통 급등이 나오는데요. 그 상승세는 실제 실적 발표가 있는 8월까지 우상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실제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페타콤플리 현상입니다. 이미 기정사실화된 내용은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다는 이야기죠. 페타콤플리 현상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제 생각에는 선반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12월 영상에서 월마트로 예를 들어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히게도 페타콤플리 현상이 있고 나서 주가가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운이 좋으면 소외된 종목에서 이렇게 시원한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2023년 소외된 섹터는 무엇이 있을까요? 작년에 다른 영상에서 유틸리티가 소외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유틸리티 또한 올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때 월마트 혹은 유틸리티에 투자했다면 참 좋았을 건데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모두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투자 심리를 알아가고 앞으로 더 단단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2024년으로 넘어와서 현재 소외된 섹터는 어디일까요? 지금은 리츠만 혼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소외된 섹터가 내년이면 반등하게 될까요? 리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츠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상업용 부동산 이슈로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ETF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미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표 리츠 ETF는 두 개가 있죠. VNQ랑 XLR입니다. 둘의 차이가 뭔지 살펴볼게요. 두 ETF의 탑10 종목을 보면 모두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둘 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그런데 투자 비중을 보면 숫자가 다르죠.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VNQ가 162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XLRE는 34개 기업의 리츠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리츠 기업에 투자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분산 투자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ETF도 자연스럽게 선택되는 겁니다.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VNQ에 투자해서 분산 효과를
시장을 노리시면 됩니다. 리츠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탑7의 현재 배당률을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 리얼티인컴이 배당률 6%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은 SPG가 5.4%고요. 리얼티인컴 6% 배당률 매력적인 구간이 맞긴 한데요. 배당률만큼 중요한 게 배당 성장률이죠.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7개 기업의 배당 성장률을 보면 반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은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 10% 넘는 기업은 프로로지스, 아메리칸타워, 에키닉스입니다. 산업 분야로 보면 물류센터, 통신타워, 데이터센터입니다. 리츠 중에서 이 3개의 기업은 성장 산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츠 기업이라고 배당만 체크하면 안 되겠죠.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확인해 보면요. DLR이 플러스이고 나머지 모두가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프로로지스가 마이너스 22.5%로 가장 크게 하락했는데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타워, 리얼티인컴 순입니다. 3개의 기업이 저평가 혹은 기회의 순간일까요? 리얼티인컴, 아메리칸타워, 프로로지스 3개의 기업에 지금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적립식 투자로 월 100만원씩 투자했을 때 가정했습니다. 배당금은 재투자했고요. 그랬을 때 20년 차에 배당금이 가장 많은 기업은 아메리칸타워로 월 414만원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배당률 6%인 리얼티인컴의 월 배당금이 가장 많았는데요. 아메리칸타워가 리얼티인컴을 역전하는 순간이 13년 차입니다. 이 말은 내가 10년 이내로 투자할 거라면 아메리칸타워가 아니라 리얼티인컴이 더 좋은 선택이란 이야기죠. 그래야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표기된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제외하고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돈 기준입니다. 나의 투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고 투자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시세는 돈 플러스 심리입니다. 이 내용은 투자는 심리게임이다의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인데요. 돈과 심리가 만나면 얼마나 멋진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2024년 현재까지 해외 주식 가장 많이 매수한 탑10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은 역시 테슬라인데요.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순매수가 이 정도 일어났고요. 올해 빅테크 기업 모두 오르는데 테슬라만 하락했죠. 그 하락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2위는 마소, 3위는 엔비디아 순인데요. 여기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큰 수익을 낸 종목을 보면요. 마소, 엔비디아 그리고 MSTR입니다. 이 3가지 종목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돈과 심리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순매수 탑10에 들었으니까 돈이 들어왔고 그 다음은 심리인데요. AI 테마로 마소랑 엔비디아가 좋은 그림을 그렸고 비트코인 상장으로 인해서 MSTR이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속상하지만 심리가 받쳐주지 못했는데요. 전기차와 2차 전지는 3년 전에 큰 심리가 작용됐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지금은 조용한 거죠. 그렇게 시세는 돈과 심리가 맞아 떨어지면 큰 수익을 안겨줍니다. 그럼 종목 말고 전반적인 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돈의 방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M2 통화량을 보면서 돈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통화량을 보면 코로나 때 엄청나게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죠. 이때 무제한 양적 완화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부터 돈 양이 줄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주가 또한 빠졌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올해 초부터 다시 돈 풀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작년에 말씀드릴 때는 돈이 줄고 있다고 언급드렸는데 스탠스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주가 또한 반등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은 다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시세는 돈과 심리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앞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을 봤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심리가 어디로 작용될 건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AI 테마가 시끌시끌한데요. 앞으로 어디로 확장하게 될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4가지 방향의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그 분야를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유럽은 이변이 없다면 6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미국은 금리 인하할 명분이 없다면서 동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걸까요? 미국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11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 금리 인하가 시작되겠죠.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과거 2000년도 금리 인하 사례를 보면요. 기술 섹터가 67%나 빠졌습니다. 리츠는 반대로 4%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으로 덜 빠진 섹터는 헬스케어와 임의소비재입니다. 이때는 IT 버블로 기술
기술주가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던 건데요.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슈가 무엇인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는 니츠에 좋은 신호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로봇 산업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다양한 로봇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에서도 유니트리라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노동을 대신해줄 로봇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AI 학습을 통해서 빠른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 공장이 이슈였는데 이제는 그 공장을 관리하는 사람마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전망을 살펴보면요, 꾸준히 성장이 기대가 되죠. 왼쪽을 보면 노동자 10,000명당 로봇의 개수인데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로봇 활용도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봐도 역시 주황색인 아시아 쪽에 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을 대표하는 ETF는 BOTZ가 있습니다. 탑 10 기업을 보면요, 여기서도 엔비디아가 빠지지 않는데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ABB로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으로 현재 산업용 로봇 시장 지배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나 되고요. 3위는 수술 로봇 기업의 인투이티브 서지컬, 4위는 키엔스, 5위는 SMC입니다. 로봇 분야에는 일본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참고로 BOTZ는 국내 버전도 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AI 로보틱스입니다. 세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인포그래픽을 보면 세계 지역별로 고령화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2050년이 되면 고령 인구가 꽤 많이 증가합니다. 아시아는 2배 이상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65세 인구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건데요. 그에 맞춰 산업의 변화도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메가 트렌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65세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수면 연장도 이뤄진다는 건데요. 미국에는 다양한 ETF가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 노인, 치매 관련된 세 가지 포인트에 맞춘 ETF가 있는데요. 바로 뒤에서 볼게요. 고령화 ETF의 티커는 AGNG입니다. 고령 인구들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수면 연장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업 탑10을 보면요, 헬스케어 기업인 암젠, 아스트로제네카,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존슨앤존슨 등이 있습니다. 치매와 고령 인구가 필요로 하는 치료제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요. 투자 시 주의할 점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령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반려동물 산업입니다. 요즘 산책하러 나가면 강아지와 함께 나오는 분들을 자주 마주치게 되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반려동물을 옆자리에 태울 수 있는 항공기가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죠. 그런데 가격이 1,000만 원으로 사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석이 매진됐는데요. 반려동물 산업의 미래가 밝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반려동물 전망을 살펴보면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산업으로는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이 있는데요. 거의 사람이 하는 모든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려동물의 대표 주자인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ETF로는 PAWZ가 있습니다. 탑10 기업을 보면 모르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간단히 살펴보면요, 플래시펫은 강아지 식품 기업이고 추이는 강아지 용품 관련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리고 IDEXX는 동물 진단 및 검사해주는 기업인데요. 요즘 주변을 보면 동물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이 크지 않거나 초기 시장에 해당되는 산업은 기업이 아닌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투자 심리가 작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 4개를 살펴봤습니다. 금리 인하, 로봇 산업, 고령화, 반려동물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중에서 어느 시나리오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돈과 심리가 만날 산업이 어디가 될지 함께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심리가 참 중요하죠. 그냥 직선으로 가면 빠른 길을 우리는 풍경을 보고 산책하듯 돌아가기도 합니다. 역동적인 시장일수록 더욱 예측이 어렵고 힘들죠. 그런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코스톨라니의 조언은 우리 투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현명한 투자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112 멤버분들은 이번 책 재밌게 읽으셨나요? 하락장 혹은 변동성이 심한 시장을 겪어본 투자자라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많았을 겁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투자자분은 나중에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읽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 달라질 겁니다. 후기 남겨주신 것 중에 공통되는 부분 3가지만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문장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심리학이 증권시장이 90%를 결정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 이유들이 그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입니다. 저도
공감 가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업을 선택할 때는 근본적인 이유를, 매수할 때는 심리학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일반적이고 근시안적으로는 뉴스를 따라가는 것은 증권시장에서는 완전히 미친 짓이다. 투자자는 폭넓게 생각하고 멀리 보아야 한다입니다. 하락장이 찾아오면 이 글을 꼭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위험이 없이는 결코 진전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인 우리는 모험을 계속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워서 예적금에 머물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미래 산업 전망을 살펴보고 기업을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5월의 책을 정리해 봤고요. 6월의 책은 다음 주 초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요. 기대해 주세요. 추가로 6월부터 참여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